며칠 뒤 저는 도연일 따라서 시내버스 환승센터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쪽 1층 한켠에 작은 상가 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철근 냄새와 페인트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할머니, 이쪽으로 와보세요. 도연이가 멈춰 선 곳에는 아직 간판도 없는 빈 점포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리문에는 파란 보호 필름이 붙어 있었고 안쪽에는 전선들이 천장에서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 상가가 말씀드린 선물이에요. 뭐라고? 제가 여기 상가 몇 개 분양받으면서요. 한 칸은 처음부터 할머니 생각하면서 잡아둔 거예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짓기들은 다 제가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진짜 라면 끓이고 떡볶이만 요리하시면 돼요. 다른 쓸데없는 걱정은 이제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너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지? 이게 한두 푼 하는 선물도 아니고. 할머니, 도연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카드 한 번 긁어준 덕분에 우리 엄마 수술 잘 받고 5년 잘 지내시다가 가셨어요. 그 5년 동안 할머니랑 엄마 생각하면서 저 진짜 미친 듯이 일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나 때문에 빚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 인생 하고 싶은 대로 멋지게 살아라. 근데 제가 그 말을 잘 못 지켰나 봐요. 버스 그만두고 택배 상하차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밤에는 운전하고 낮에는 공부하면서 작은 화물차 하나 마련하고 그걸로 동네 배달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거래처 늘리고 기사 1명 늘고 2명 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직원만 18명 있는 조그만 물류회사 사장이 됐어요. 간판도 그냥 제 이름 붙였고요. 도연물류. 이 환승센터 상가 입찰 뜨는 거 보고 딱 생각났어요. 아, 할머니 가게 여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할머니가 나 같은 애들이나 심적으로 힘든 사람들 라면 한 그릇씩 먹여 살리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한번 먹여 살려야죠.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끓이던 라면이었는데 처음으로 누군가와 같이 끓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걸 내가 어떻게 다 갚냐? 갚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둘 다 받은 거 또 돌려주는 은혜 갚는 사람으로 살면 그거로 된 거죠. 도연아, 너 정말 예쁘게 잘 컸구나. 며칠 뒤 도연이의 선물인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고 금방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국물 없는 흰 벽, 반짝이는 타일, 새로 설치된 깔끔한 스테인리스 조리대, 30년 넘게 기름때가 배어 있던 옛 가게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지만 라면 냄비에 물을 올릴 때 손이 먼저 가는 순서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라면 스프를 다 넣지 않고 늘 그랬듯이 간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버스 기사들 위장을 몇십 년
지켜주던 습관이었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도연이 아무리 제가 내드릴게요. 안 주셔도 안 갚으셔도 돼요. 라고 말해도 한두 푼 하는 상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머릿속에서는 숫자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 애가 나 때문에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야, 도연아, 할머니는 고마운데 이거 너무 큰 돈 아니냐? 할머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뭔데? 나중에. 이 말이에요. 저도 맨날 그랬어요. 엄마, 나중에 돈 좀 더 모이면 바닷가도 데려가 줄게. 엄마, 나중에 시간 나면 같이 영화도 보러 가자. 근데요, 그 나중에가 오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나중에라는 말이 쓸 데가 없어요. 도연의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도 나중에 같은 말 이제 그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당장 해요, 네? 지금 같이 가게 한 번 더 열어봐요.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탁 하고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이 나이에 뭘 또 시작하냐고 나부터 욕했는데 이 애 얼굴을 보니까 한 번쯤 욕 먹어도 괜찮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도연아,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그렇게 새 종점 분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루는 인테리어 사장님이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님, 안의 콘셉트는 어떻게 잡으실까요? 요즘은 이런데도 네온 사인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제가 뭐라 답해야 하나 말문이 막혔을 때 도연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냥 예전 그대로요. 타일도 너무 반짝거리는 것 말고 조금은 옛날 분식집 느낌 나는 걸로 해주세요. 대신 최대한 위생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 그 간판 글씨 있잖아요. 옛날 가게에서 태수 형이 초등학생 때 썼던 그 글씨 사진으로 찍어놨거든요. 그 글씨체로 종점 분식 다시 쓰면 어때요? 제 가슴이 또 한 번 쿡 하고 찔렸습니다. 19살에 잔소리 좀 그만하라며 집을 뛰쳐나가던 아이, 나도 사람답게 좀 살게 해달라고 소리치던 아이,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문틀에 칼로 쓱쓱 새겨놓던 글씨. 그래, 괜찮겠다. 그래도 미안하다. 태수야, 네 글씨를 빌려 쓰면서도 네 얼굴은 못 보고 있으니 그렇게 새 간판은 옛 추억과 함께 천천히 모양을 갖춰 갔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저는 종점 옛 가게 앞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가고 싶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들어가니 가게는 이미 반쯤 허물어진 상태였습니다. 부서진 간판, 깨진 유리, 무너진 벽,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 낡은
점퍼에 작업복 바지, 굽은 어깨,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 발 다가서자 그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은 세월에 찌들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매만큼은 사진 속 그 아이와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두 글자. 십수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호칭이 허물어진 가게 앞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너 설마 태수니? 진짜 태수야? 제 입술도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갑자기 제 앞에 턱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길바닥에 그의 무릎이 닿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때 19살 때 나 너무 철없었어. 정말 미안해. 나도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잔소리 좀 그만해달라. 그 말 한마디 해놓고 문 쾅 닫고 나가서는 한 번도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어. 엄마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나 혼자 잘난 척 버티는 척 현장 돌아다니다 보니까 맨날 재개발하는 가게나 부시고 어디 이름 모르는 할머니 가게 문 닫게 하는 거 그것만 하면서 사는 거야. 그제야 그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팍에 붙은 조그만 명찰 하나, 철거, 현장. 오늘 아침에 반장님이 전화했어. 태수야, 오늘은 너희 구역이다. 종점 근처 낡은 분식집 하나 있는데 그거 싹 밀어버려야 된다. 주소 듣자마자 다리가 풀려서 설마 했는데 와 보니까 우리 엄마 가게더라. 제 손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잡아줘야 할지, 밀어내야 할지. 엄마, 나 진짜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가게 밀라는 지시 받고 여기 서 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슬픈 감정이랑 후회가 한꺼번에 몰려오더라. 그때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뒤돌아보니 도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무릎 꿇고 있는 남자를 보고 도연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설마, 태수 형. 저는 놀라서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너 태수 얼굴을 어떻게 알아? 아, 네. 예전에 버스 기사 할 때요. 현장 인부들 태우고 다니다가 형이랑 몇 번 봤어요. 할머니 얘기. 형 입에서 많이 들었어요. 나 엄마 생각나면 버스 종점까지 간다. 라면 냄새 맡고 있으면 좀 살 것 같다. 형이 그랬어요. 세상은 참 이상하게도 가장 엮이면 안 될 인연들을 어디선가 자꾸 묶어놓곤 합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태수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염치 없지만 나 이제라도 옆에 있어도 돼.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할 말이 산더미처럼 많다. 이놈아, 왜 이제 왔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만 할게. 태수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늦게 나도 이제라도 와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 그 한마디에 태수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이가 태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형, 할머니가 저 말씀하시는 거면요. 거의 합격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일은 빠르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가 철거 일정과 보상 절차를 다시 손봤고 건설사와 상가 계약도 새로 쓰였습니다. 태수는 철거 현장을 그만두고 도연이 물류회사에서 새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트럭 적재함에 올라타 미끄러운 철판 위에서 짐을 내리고 싣고 납품서, 세금 계산서 등 서류를 배우고 팔레트를 옮기는 지게차도 배우고 태수형 형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성적 어땠어? 공부 못했지? 도연이가 놀리듯 물으면 태수는 툭 대꾸했습니다. 나 공부는 개판이었지. 근데 확실히 공부보단 몸으로 때우는 건 좀 자신 있었어. 둘이 툭탁거리며 일하는 소식을 가게에서 전해 들을 때마다 저는 벼룩시장 구인 광고를 보는 것처럼 이상하게 벅찬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야 사람들 속으로 다시 섞이는구나. 새 점포의 간판이 드디어 달리는 날이 왔습니다. 하얀 간판 위에 검은 글씨, 종점 분식, 그 아래 작게 적힌 한 줄. 이 자리를 지켜준 모든 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30년 동안 이 가게를 거쳐간 얼굴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잠을 깨우던 첫 차 기사,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 야간 근무 나가는 간호사, 퇴근길에 숙취 달래러 오던 아저씨들, 그 사람들의 하루 끝과 시작이 이 작은 분식집을 얼마나 많이 스쳐갔는지. 가게 문을 여는 첫날, 도연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라면값 좀 올리셔도 되죠? 여기 월세도 비싼 좋은 상권인데. 도연아, 라면값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버스 기사들이랑 학생들 오면 또 깎아줘야 해. 도연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장사가 맨날 손해만 보시고 남는 것도 없으시죠? 그래도 그게 할머니답긴 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태수는 주방 한쪽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그릇은 그렇게 박박 문지르지 말라니까. 코팅
다 벗겨진다. 살살 좀 해. 네. 이모. 그는 아직 엄마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나올 테니까요. 새 가게는 신도시가 생긴 덕인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환승센터에 버스가 여러 노선 모이고 점심시간이면 기사, 회사원들, 학생들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어떤 기사님은 그러셨습니다. 할머니, 옛날 종점 가게보다 여기 공기 좋아서 더 좋네요. 근데 신기하게 라면 맛은 똑같네. 어떤 학생은 처음 온 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가게 이름이 종점 분식이에요? 여긴 종점 아니잖아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버스는 여기서 또 출발하잖아. 근데 사람 하루는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의 종점이지. 언제부턴가 손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힘들면 종점 분식에 들려 라면 하나를 시키자. 몇 달 뒤 도연이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잠깐 시간 되세요? 손님 좀 빠지면 얘기하자. 지금은 떡볶이 불부터 줄여야 돼. 할 일이 태산이네. 손님들이 빠져나간 뒤 우리는 테이블 하나에 동그랗게 둘러앉았습니다. 태수도 앞치마를 벗고 와서 슬쩍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전에 말했던 거, 어떤 거? 받은 만큼 또 돌려주는 사람 되자. 그 얘기요.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거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예요. 종이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혜 장학재단. 이름은 할머니가 정해주세요. 은혜 장학재단은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써본 거예요. 저는 한참을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은혜, 도연의 눈이 기대와 걱정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나 할머니한테 항상 빚진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이제는 그 빚을 조금은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보고 싶어요. 집이 어려워 밥 굶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이나 현장 노동자들 자녀 위주로 장학금 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준 것들, 장사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힘드시겠지만 같이 해봐요. 어때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좀 할 말이 생기겠다. 테이블 옆에서 태수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그 재단에 월급에서 조금씩 낼게. 도연이가 웃었습니다. 형, 월급에서 말고 야근 수당이랑 보너스도 좀 내요. 야, 이 자식아. 아니, 사장님. 그건 둘이 티격태격하는 사이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손가락으로
한 번 쓰다 지웠습니다. 버스 종점에서 받은 정, 가게에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낸 떡볶이 국물, 버스 기사님들의 속을 챙긴 간장 라면 국물, 늦게라도 돌아와준 아들의 무릎, 다시 해봐요라며 내민 도연이의 손, 그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도연아 좋다. 은혜로 하자 딱이다. 그렇게 은혜 장학재단은 작게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셋이 각자 조금씩 돈을 모았고 도연이가 회사에서 매출의 일부를 내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규모를 키워갔습니다. 첫 해에는 학생 5명에게 작은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 기사님 딸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할까 고민하다가 장학금 받고 다시 학교 다니기로 했어요. 종점 분식 할머님이 어디 계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나중에 누군가한테 밥 한 끼 먼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또렷하게 맺히자 태수가 옆에서 그러더군요. 엄마, 요즘엔 눈물 안 나오면 엄마가 아닌가 봐. 요즘 자주 우시네. 시끄러, 이놈아. 너도 요즘 잘 울면서. 그렇게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곤 얼마 뒤 겨울밤에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날인지 아세요? 어떤 날인데 중요한 날이야? 기억나는 날이 없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처음 왔던 날, 라면 국물만 팔아 달라고 했던 날 말이에요. 그날 생각나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받은 거 또 돌려주라. 그래서 요즘 항상 고민이에요. 또 뭘 돌려줄까 싶어서. 그게 고민이면 벌써 반은 했지. 도연아, 태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나한테 빚이 많고 도현이는 엄마한테 고마운 게 많고 나는 도현이한테 까먹은 밥값이 많고 세 명이 서로 이렇게 족보가 꼬여 있으니까 어차피 꼬인 족보 앞으로도 이렇게 셋이 가족처럼 재밌게 살자. 그 말이 어쩐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은 걸 정확히 돌려줄 수 없을 때 어디선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 그게 아마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숙제인지도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마음에도 한 사람 얼굴이 살짝 떠오르지 않나요? 한 번 더 안아줄걸? 한 번 더 들어줄걸?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은 어떨까요? 거창한 말 말고 그냥 이렇게만 해보는 겁니다. 아픈데 없이 잘 지내냐? 시간 되면 밥이나 한번 먹자. 나 아직도 항상 내 생각한다. 버스는 정류장을 지나도 다시 돌아옵니다. 버스도 그렇듯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 번 떠났다고 영영 끝이 아니라 돌아올 자리가 있으면 언젠가는 생김새는 조금 달라도 언젠간 다시 돌아옵니다. 혹시 당신이 먼저 불을 켜줘야 하는 자리가 어딘가 하나쯤 남아 있지 않으신가요? 작은 분식집 불 하나,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게 어떤 사람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다시 출발이라는 표지판을 달아줄지도 모릅니다. 버스 종점역 작은 분식집에서 저는 오늘도 라면 국물을 끓이며 조용히 빌어봅니다. 당신의 남은 길도 따뜻하길. 그래서 언젠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 정류장에서 그래도 참 잘 버텼다.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기를. 여기는 버스 종점 옆 작은 분식집 순이였습니다. 당신의 오늘 안전한 귀가도 행복한 앞날도 조용히 끝까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